역사상 최고의 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1986년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농구팀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레이커스는 1985년에서 6년 NBA 시즌을 29대 5라는 놀라운 점수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농구 역사상 최고의 팀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수석 코치 팻 라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커스는 1986년 플레이오프에서 발이 걸려 웨스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하면서 힘겹게 시즌을 끝냈다. 역사상 최고의 팀은 NBA 챔피언십에서도 뛰지도 못했다. 이 불행을 겪은 후 라일리는 자기 선수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그의 팀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듣느라 지쳐버렸다. 그는 선수들의 재능이 점차 사라져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레이커스 선수들이 매일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길 바랬다. 1986년 여름, 그는 CB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랄리가 이어 말했다. 선수들이 처음 레이커스에 들어오면 고교 시절까지 그 선수의 농구 기록을 추적합니다. 저는 이걸 견적 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적절한 수준을 찾고 그가 꾸준히 볼 수 있는 기량을 토대로 팀의 계획에 적절하게 그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의 평균 기량도 향상되죠. 심지어 기준선이 확정되면 라일리는 주요 단계들을 시작한다. 그는 각 선수에게 한 시즌 동안 최소 1% 향상된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선수들이 이를 달성하면 그것이 12위가 된다. 이 책의 초반부에 사례로 들었던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의 경우와 비슷하되 레이커스는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추구한 것이다. 라일리는 12위가 단순히 점수나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관한 것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팀원을 도와야 할 순간을 눈치채고 행동에 옮겼을 때 등 다양한 영웅적 행위들로 점수를 얻었다. 예를 들어 당대 레이커스 최고의 스타인 매직 존슨이 한 게임에서 11득점, 8리바운드, 12어시스트, 2스틸, 5턴오버를 기록했다고 해보자. 또한 놓친 공에 뛰어들어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가상 게임에서 총 33분 동안 뛰었다. 긍정적인 점수들을 다 더하면 34점이 된다. 그리고 턴오버 횟수 5를 빼면 29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29점을 경기한 33분으로 나눈다. 존슨의 12 점수는 879가 된다. 이 숫자는 한 선수가 뛰는 모든 게임에서 계산되며 시즌 동안 1%의 향상이란 이 12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라일리는 각 선수들의 현재 12위를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선수의 과거 성과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뛰는 다른 선수들의 것도 포함되었다. 라일리는 나는 우리 팀 선수들을 리그에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대편 선수들과 나란히 세워 순위를 매깁니다. 라고 말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제킨 맥멀리는 이렇게 말했다. 라일리는 매주 칠판에 굵은 글씨로 리그 최고 선수를 강조해서 쓰고 그의 선수 명단에서 해당되는 선수들과 비교합니다. 변함없이 안정적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600점대를 기록하지만 엘리트 선수들은 최소 810점을 기록합니다.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138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매직 존슨은 종종 1000점을 넘기도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또한 12위 역대 자료 비교를 통해 매년 이루어진 과정을 강조했다. 우리는 1986년 11월, 그 다음으로 1985년 11월 자료를 꺼내 선수들이 전년도 시즌 같은 시점에 더 나았는지 더 나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1986년 12월 성과가 어땠는지 11월의 것과 비교해 선수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이커스는 1986년 10월에 12위를 시작했고 8개월 후 NBA 챔피언 팀이 되었다. 다음에 팻 라일리는 레이커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NBA 연속 챔피언십을 딴 첫 번째 팀으로 이끌었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어떤 조직이든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번 그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2위 프로그램은 숙고와 복귀의 힘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다.
레이커스 선수들은 이미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12위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의 습관이 증진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숙고와 복귀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증진을 돕는다.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숙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숙고가 없이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제와 비교해 더 나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분야든 최고의 인재들은 다양한 종류의 숙고 및 복귀 방식이 있다. 그 과정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 케냐의 육상 선수 엘리우드 키프 초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그는 연습을 한 후에 매번 기록을 해서 그날 훈련을 복귀하고 어느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찾는다. 이와 비슷하게 수영 금메달리스트 케이티 레데키는 1부터 10의 척도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영양 섭취, 얼마나 푹 잤는지에 관한 메모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수영 선수들의 공시된 기록 시간도 기록한다. 한 주가 끝나면 코치는 그녀가 쓴 노트를 체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써둔다. 이는 비단 운동선수들만의 일은 아니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새로운 소재가 떠오르면 먼저 작은 나이트클럽에서 10여 차례 시험해본다. 무대에 노트를 가지고 올라가 잘된 유머, 수정해야 할 곳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살아남은 몇 마디가 다음 쇼의 핵심이 된다. 내가 아는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결정 일지라는 걸 쓰는데 매주 그들이 한 주요 결정들 및 그 이유, 그렇게 해서 기대되는 결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매달 혹은 매년 말에 그들은 자신이 한 결정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복귀한다. 습관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숙고와 복귀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팻 라일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조정하듯이 말이다. 당신 역시 비효율적인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게 두 가지의 숙고 및 복귀 모드를 사용한다. 매년 12월에는 전년도를 생각하며 연간 리뷰를 한다. 그 해 몇 개의 기고문을 발행했는지, 몇 번이나 운동을 했는지, 새로운 장소를 몇 군데나 갔는지 같은 것들을 통해 습관을 점검한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한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 1번, 올해 무엇이 잘 되었는가? 2번, 올해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3번, 무엇을 배웠는가? 6개월 후 여름이 다가오면 나는 건정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역시 수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건정성 보고서는 내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습관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깨닫게 해준다. 나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내 핵심 가치를 다시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내 정체성과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연간 건정성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내 인생과 이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일할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 1년에 몇 시간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개선의 시간이다.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고 어떻게 내 습관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지 상기시키는 도구다. 내가 습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 노력을 줄이고 근본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알려준다. 습고는 또한 균형 감각을 제공한다. 매일의 습관은 강력하다. 그것들이 결합되는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거울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매번 미비한 부분을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피드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반대로 습관을 한 번도 복귀해보지 않는 건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셔츠에 묻은 얼룩,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같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결함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즉 피드백이 너무 적은 것이다.
주기적 숙고와 복귀는 적당한 거리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봉우리와 골짜기 하나하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산 전체 산세를 보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숙고와 복귀는 행동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시기를 제공한다. 바로 정체성이다.